212쪽에 212쪽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중략이라고 써졌죠. 212쪽 교재 한번 보세요. 1964년 겨울 서울 김승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는 각기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죠. 요게 이제 등장인물 파악하기입니다. 등장인물 파악하기. 등장인물들 이제 쭉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기 계산하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한 사내가 말을 걸어왔고 뭐 연탄불에 뭐 이렇게 쭉 하다가 깨끗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인물의 특성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해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전봇대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죠. 거기 213쪽의 밑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213페이지 밑에 넷째 줄에 보시면 전봇대에 불 붙은 약 광고판 속에 이쁜 여자가 춥지만 할 수 있느냐는 듯한 쓸쓸한 미소를 띠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어떤 빌딩의 옥상에서는 소주 광고의 네온 사인이 명멸하고 있었다. 이 명멸이라는 거는 불이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부분에다 밑줄 치면 이건 1960년대 1960년대의 서울의 밤거리 이미지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60년대 서울의 그 밤거리 이미지라고 좀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그 상당히 감수성이 돋보이는 부분이 있죠. 어떤 게 나오냐면 소주 광고에 네온 사인이 명멸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소주 광고 곁에는 약관에 그 다음에 좀 밑줄 쳐보세요. 네온 사인이 그 말 있죠. 213쪽 마지막 줄에 광고의 네온 사인이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다는 듯이 황급히 꺼졌다가 다시 켜져서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 감수성이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감수성이 뛰어나죠. 이 감수성이 뭐 센서빌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얼어붙은 길 위에 그 거지가 엎드려 있었고 그 위에 네온 사인이 잊어버릴 뻔했다는 듯이 꺼졌다 켜졌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감수성적을 가진 표현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네온 사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214쪽으로 넘어가면 214쪽에 또 중략이 나오죠. 중략.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장 인물을 파악하는 겁니다. 등장 인물의 파악이 계속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상당히 병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214쪽의 밑에서 셋째 줄에 무슨 병환이었던가요 하고 아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성 뇌막염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아내는 옛날에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급성 폐렴을 앓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모두 괜찮았는데 이번에 급성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급성이라는 말이 단어에 계속해서 붙게 되는데 이 급성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붙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뭘 나타낼 수 있냐면 절망감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절망감. 급성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 단어에 붙게 되잖아요. 급성 폐렴, 급성 이런 것들 자체가 절망감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다는 게 나오죠. 215쪽에 밑에서 한 10째 줄 정도 쭉 올라가시면 이런 말 있죠.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니까 이 외판원이죠. 세일즈맨 그런 거에 지나지 않았고 돈 4,000원을 주더군요.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일종의 장기 기증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이렇게 완전 예. 개새끼.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4,000원을 받은 것을 이제 하룻밤 만에 쓰는 거죠. 그 하룻밤 만에 쓰는 게 나오죠. 거기 216쪽을 보시면 216쪽에 한 10째 줄 정도 쭉 내려가면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그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이게 하룻밤 만에 4,000원 쓰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하룻밤 만에 4,000원 쓰기. 당시 4,000원이면 지금 얼마?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이게 환산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모르는 그 당시에 이 시대에 짜장면이 한 그릇이 35원이었대요. 이 당시에 지금 짜장면이 한 10,000원, 7, 8,000원 가나요? 만 원은
제 숫자 약해가지고 그리고 탕수육이 200원 정도 됐대요 그 당시. 이 소설을 쓸 때 통닭이 300원, 고량주가 한 200원 이랬다 보니까 1,000원이 요즘 한 7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4,000원이면 47에 28, 28,000원 정도 되네요. 한 30만 예, 그 47에 28, 예, 28만 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28만 원 정도, 30만 원 되네요. 적은 돈 아니죠. 근데 아내를 팔아서 뭐 30만 원 엄청 적은 돈이죠. 그거는.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들 쭉 나와요. 뭐 어쩌고 뭐 그걸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내가 귤을 좋아했다 이런 게 또 나오죠. 네. 여기 그 217쪽에 보면, 그러니까 일말의 양심은 또 있는지 갈 데가 세 번째 줄에 없었는데 양품점의 앞에 귤 장수가 있었고 아내는 귤을 좋아했다고 외치며 귤을 버려놓은 술에 앞으로 돌진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빨로 귤 껍질을 벗기면서 서성거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쭉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죠. 뭐 이런 게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뭐 하여튼 자세한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뭐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218쪽에 중략 다음에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니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거기다 밑줄 잡으세요. 그 양반 역시 이게 이제 사내의 죽음이죠.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사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내게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뭐 이런 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죽음에 대한 예감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나는 상당히 어때요? 무감각한 존재예요. 감각이 별로 없죠. 나는 상당히 이 소설에서 나오는 것은 무감각한 존재.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잠을 잘 때도 각자의 방으로 가잖아요. 그죠? 각자의. 그러니까 이 각자의 방으로 간다는 의미는 뭐 폐쇄라든가 소통, 단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폐쇄, 소통, 단절. 각자의 방으로 갔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의 부재라고 그럴까요? 현대인의 이 글의 큰 주제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냐라면 현대 지금 봐서는 현대는 근대 뭐 그러겠지만 하여튼 1960년대의 소시민들의 의사소통의 부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넘어갈게요. 자, 220쪽에 이제 작품 해설이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김승옥 소설을 읽는 세 가지 코드라고 밑에 있죠. 1번 220쪽. 그래서 감수성의 혁명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김승옥이 소설을 상당히 감수성이 많은데 이것보다 더 감수성이 많은 작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작품보다 더 감수성 있는 게 무진기행이에요. 무진기행. 그럼 이 무진기행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무진기행인데 그럼 이 무진은 도대체 어디냐? 무진이 지금 어딘지 아세요? 이게 순천이에요. 순천. 그러니까 무진이라는 것은 실제로 무진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작가가 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황석영 아시죠? 객지 뭐 이렇게 삼포로 가는 길. 황석영의 그 삼포로 가는 길이라는 소설이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그럼 그 삼포는 어디냐? 실제로 삼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삼천포는 있어. 삼포. 이 삼포는 뭐냐면 그 태안의 그 만리포 있죠. 태안 쪽에 그 안면도. 이 안면도를 그 배경으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삼포로 가는 길이라는 그 되게 유명한 소설이 있거든요. 옛날 TV 문학관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무진기행의 무진도 그 순천에 그 갈 때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순천에 그걸 배경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승옥 문학을 읽는 것이 거기 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자아 정체성과 일상성의 탐구 및 감수성의 미적 본질 이런 것들이 이제 김승옥 문학을 읽는 대표적 코드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다음 중 김승옥의 문학을 대표하는 코드가 아닌 것을. 근데 이게 딱 좋아요. 이런 문제. 이 객관식에서는 딱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번호를 좀 해보세요. 1번이 자아 정체성, 2번이 일상성의 탐구, 3번이 감수성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뭐 감수성이 아니라 뭐 뭐랄까요. 그 철학적이거나 이런 걸 쓴다든가. 하여튼 여기 안 나온 게 답이겠죠. 그리고 김승옥 소설은
초기작에서 보여준 성인으로서 이니시에이션,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랄까요, 성인 의식 이 정도로 번역이 돼요. 이니시에이션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인 의식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를 찾기 위한 내면적인 그런 그 탐구 이런 것이 주제였다. 그런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김승옥 소설 자체가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 221쪽으로 넘어가면 221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자본주의의 일상성이란 말도 나와요. 자본주의의 일상성.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팔면서 돈을 받고,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를 팔고 교환 가치, 화폐라는 게 교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일상성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일상성의 시대와 감수성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221쪽의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감수성, 거기 나오죠? 감수성. 느낄 감. 수는 받을 수. 성은 이제 성향 할 때 성자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sensibility.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sensibility. 여기 감수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감수성이라는 게 반응하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그런 표현. 아까도 제가 이 감수성이 있는 표현 설명드렸죠? 네온사인이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다는 듯이 황급히 꺼졌다가 켜졌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중 김승옥의 그 소설 중에서 감수성이 돋보이는 표현이 있는 부분을 찾아라라든가 뭐 이렇게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알고요. 자, 그 다음에 223쪽. 여기 지금 뒤에 해설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여기 해설 부분은 일단 녹색으로 나온 부분을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씩 거기서 살을 보태서 들어갔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일일이 다 뭐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223쪽에 3번에 보니까 언어의 무의미와 산책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자본주의 일상성의 세계를 묘사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본주의적 일상성. 그리고 이 겨울이라는 게 욕망의 집결지였다. 이거는 시험에도 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서울은 뭐의 집결지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 좀 가로해 놓고 여기 이제 욕망부터 다 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욕망이 답이니까 디자이어라고 또 이야기도 제가 영어로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무의미한 대화. 여기 그 223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을 보면 김과 안 사이에서 행해지는 거의 무의미해 보이는 대화로부터 작가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 갑자기 파리를 사랑하십니까로 시작되는 파편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원리, 이런 게 이제 무의미한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뭐 그런 이야기 쭉 써놨어요. 뭐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225쪽으로 이제 가보면 4번에 자본주의적 인간관계와 일상의 식민지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자본주의는 아실 거고 뭔가 교환 가치로서의 자본주의고, 일상의 식민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식민지라는 건 뭡니까? 그 식민지화가 되면 어떤 그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약간 어떤 일을 할 때 뭐 내가 능동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 거죠. 거기서 밑에 보면 선술집에서 만나 의미 없이 단절된 대화를 주고받는 김과 안에게 옆자리의 사내가 뒤늦게 합류하는 장면. 이게 이제 자본주의적 인간관계의 타락성이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나오고요. 그래서 그 후반부를 해석하려면 돈과 죽음의 의미 뭐 이런 것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쭉 가다가 그 밑에 마지막 단락을 보면 돈을 다 쓰잖아요. 4천원을 막 써버리잖아. 한 30만 원 돈 썼는데 더 이상 사내와 함께할 이유도 사라진다. 나오죠. 첫째 줄에. 그래서 다음날 여관에서 사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떠나는 김과 아내 행동 역시 사람의 틈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니까, 여기 멀리서 바라본다는 거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 멀리서 바라본다는 게 이 문학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관조적이라고 해요. 관조적.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하면 이 볼관자에다가 빛을 조자예요. 빛을 조자. 그래서 이걸 이제 관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관조적. 뭔가를 보고 뭔가를 비춰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어떤 파편화된 그러니까 일상의 식민지화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어떤 행동을 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라기보다는 끊어버리는 거야. 우리 하룻밤 동행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호간의 어떤 상호간의 이어짐 이런 것이 없는 상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용어로 일상의 식민지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6쪽. 다른 거는 건너뛰고 마지막 단락만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작가가 서울을 영화 속 식민지 거리 같다고 묘사했을 때 그것은 겨울이란 계절의 춥고 삭막한만을 뜻한 것은 아니다. 여기 나오죠, 겨울. 물론 이제 겨울이 춥기도 하지만 그래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한 일상적 행위는 자본주의 도시의 일상성에 숨겨진 성격, 맞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교환 구조, 그러니까 교환 구조라는 게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죠. 라는 그런 그 상층의 원리가 일상까지 침투해서 지배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내용에서 여러분이 1960년대 서울의 문제 그리고 인간 소외 현상이라든가 의사소통의 부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거나 해도 뭐 충분히 여러분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